안녕하세요. 고정근의 석석경제 고정근입니다. 기대해 보인 배경이 며칠 전에 주말에 다녀왔던 속초의 가을 밤바다, 속초 장상 풍경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4일 아침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기역사를 쉽게 써야 되는 명품 시사에서 10월 14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충격과 공급 충격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소재 물가 상승률도 5%대로 올라가면서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IMF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고 났습니다. IMF는 미국의 성장률은 7%에서 6%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에너지 대란에 기름값 모니터링만, 한국은 그런데 에너지 대란에 대책이 없이 기름값 모니터링밖에 하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같은 경우에 배럴당 $80까지 올랐는데 조만간에 $100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중국에서 석탄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유럽에서 LNG 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 파리 기후 협약 탄소 중립 2050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기로 했고, 여기에 또 가입하지 않는 나라, 여기 이웃을 추진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파리 기후 협약에 가입되는 전 세계 190여 개 국가에서 이런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단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신재생 에너지 공급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LNG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 가격 급등을 하고요. 또 덧붙여서 이제 또 오페크 산유국들의 증산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속에서 지금 석유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약간 좀 파퓰리스트적인 좌파적인 기후 정책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가가 비상 플랜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하는 속에서 미 연준 부의장 클래리다 부의장은 11월 테이퍼링을 강력히 시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부 신규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지금 몇 개월째 5%대를 지금 현재 5개월째 5%를 지수하기 때문에 11월 테이퍼링과 내년 금리 인상을 유력하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컨테이너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중국의 선사들은 컨테이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화물에 대해서 운임을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사실상 제로 운임에 가까운 정도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컨테이너 선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서 많은 다국적 기업 선사들이 한국에 보낼 화물도 일단 상하이를 가는, 한국을 패싱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해운 운임이 1년 새 3배나 뛰고요. 항공 운임료도 지금 80%나 올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임 가격이 떨어졌던 거 생각을 하면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만, 운임이 너무 급등하고 가파르게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원재료도 지금 구하기 힘들고,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원재료 생산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전력난 때문에 반도체
들어가는 원소재 채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동남아의 반도체 부품 생산도 안 되면서 줄줄이 지금 반도체가 지금 큰 문제 봉착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게다가 배도 없어 납품도 지연되면서 반도체 정상화에 2 년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반도체 부족 때문에 발주에서부터 납품하는 데 기간이 종래에는 13주였던 것이 22주로 늘어나고, 핵심 반도체는 32주 정도나 걸린다, 그런 어 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뿐이 아니고 PC용 반도체도 급감하면서 PC의 생산이 줄면서 PC에 들어가는 모바일까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D램의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은 지금 공급 쇼크에 반도체 쇼크, 그리고 반도체 쇼크다 보니까 모바일 쇼크다 보니까 D램 가격까지 하락하는, 이런 연쇄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반도체나 배터리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애플도 반도체 대란에 두 손을 들어서 아이폰 13, 아이폰 13 생산을 1,000만 대를 줄이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의 해는 언제나 경제 위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임기 말에 문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중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1997년 위기도 1997년 12월에 대선이 없었더라면 위기가 왔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선을 앞두고 실제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취약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죠. 태국. 그 당시에 동아시아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4개국이 금융 위기를 겪었는데, 한국의 경제가 아무리 취약해도 필리핀이나 태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반열에서 위기를 겪을 상황은 아니었는데, 97년 12월에 대선을 앞두고 1년 내내 파업이 일어났고 시위가 일어났고, 또 그 당시 바이스 정부가 계획하기로 했던 금융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불발되었습니다. 불발되고 노동계획이나 금융계획이 불발되면서 결과적으로 12월에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 당시에 금융위기의 단초를 직접적인 가까운 단초가 되었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아차의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대중 후보라든지 이런 당 쪽에서는 "국민기업이다." 뭐 "정부가 더 금융기관들이 더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파업을 일삼아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도 금년에 또 내년 3 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금년이 우리나라가 97 년과 같은 상황으로 갈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그 여러 데이터를 보면 재정 건전성이 그때보다 더 악화돼 있고, 또 기업들의 상황이나 가계부채 이런 상황이 그때보다 더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빚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407조나 지금까지 증가했다. 보통 100조 정도 증가해 왔는데 407조나 크게 4배나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407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107, 70조, 80조, 노무현 정부 때 140조니까 거의 3배가 넘는 3.5배 정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데도 이 지금 국가 채무가 지금 금년에 추경까지 하면 965조, 내년에는 1,068조, 1,0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5년에는 1,400조까지 전망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뭐 완전히 꽃비가 풀렸습니다. 그 팝ulισμ의 극성을 부리면서 지금 뭐 일단의 분석을 보면은 전 국민들이 약 1,000 가구 정도가 매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형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예산 한 600조 중에서 100조 정도가 현금성 살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우리나라 재정이 지금 꽃비가 완전히 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또 뭐 그런 가운데 지방 교부금도 남아도는데, 수조가 남아도는데
지방교육청에 더 예산을 더 주자고 교육청은 또 주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전혀 그런 가운데 5년 뒤 한국 국가 채무 비율이 66.7%가 되어서 35개 선진국 중 증가폭이 1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더구나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은 선진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부채 비율과 다른 개념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은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 국가 채무 플러스 국가 채무는 주로 국채를 발행한 것의 잔액인데 국채 발행에다가 지금 공기업 부채 중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느라고 지금 부채라든지 심지어는 중앙은행 부채라든지 정부 보증 부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를 쓰고 있는데도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장동 게이트를 한번 들여다보면 대장동 게이트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사가 대장동 초과 이익을 소수에게 몰아주기로 공모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민의힘 태스크포스가 공모 제안서를 공개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를 하고 김만배는 로비를 담당하고 유동규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4인방의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호행호재하면서 천문학적 배당금을 가져갔다. 그러나 4천억이 넘는 큰 이익을 놓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반목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은 당군 이래 최대 환수가 아닌 최대 환수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죠. 당군 이래 최대 환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익을 공유로 환수했다. 그런 얘기인데 최대 뇌물잔치가 될 판이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천화동인이 7개가 있는데 1호는 7개 거의 공이 한 1,000억 원 이상 배당, 한 1억 내외에 투자를 해서 1,0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1,000배가 넘는 이익을 만들어냈는데 그 1호는 로비 등 공동 경영 비용이다 하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천화동인 1호가 누구 것이냐 하는 것에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뭐 그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공동 경영 비용이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유동규 김만배가 1호의 이익인 1,163억 원은 배임을 공모했다 하는 얘기는 그렇게 공소장이 적시가 되면서 최종 인허가권자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만배 형님 이렇게 형님하고 하던 그들이 돈 놓고 싸우다가 수사가 되자 각자 소생으로 가고 있다 그런 보도 나오고요. 김만배가 750억 뇌물을 준 혐의는 개인 공약으로는 당군 이래 최대다. 전두환 대통령 급출 연도에 개별 기업에 최대 220억을 받은 것으로 또 노태우 대통령은 최대 250억,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개 기업에서 89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개별 기업 최대 89억, 뭐 이렇게 됐는데 이 개인 공약을 오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당군일의 최대 규모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대장동의 게이트에서 50억을 받은 50억 클럽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인가? 이렇게 되면 좀 뭔가 뇌물의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대장동 의혹은 SK와는 관련이 없다. 여동생 개인의 결정사항. 이게 왜냐하면 그건 천화동인에 그런 투자를 하는 과정에 초기 자금을 최태원 회장의 동생이 가지고 있는 SK 펀드에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에 천화동인을 가지고 있는 7개 투자 펀드를 갖고 있는 화천대유죠. 화천대유에 투자를 함으로써 초기 자금이 제공되었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SK그룹과 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다라고 이제 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남시청은 검찰이 20일째 노타치를 하고 있다. 그분 수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수사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경기나 성남 자료를 국감을 위해서 200여 건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200여 건을 미제출을 하면서 대장동 국감이 맹탕이 될 것인가 하는 어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에서 항의 방문을 했다 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정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면담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면죄부용 쇼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보니 굉장히 주목이 되는 것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금 뭐 당장 대장동 게이트 또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문재인은 본래 이재명 친문이 아니죠. 지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모종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임기 말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새로운 대선 후보로 선정된 이재명 간에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있는 속에서 이런 미팅은 면담이 지금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야당은 대장동 면죄부용 쇼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11월 초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13일 처음으로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 생활방역위원회 생방이라고 합니다. 생활방역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예컨대 수도권 4단계 지역에서 사적 모임 규모를 8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11월 초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9월 달 취업자수가 67만 명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년해 지난해 9월 달에 39만 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년 동기 대비 기저 효과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 단기 일자리 한 10여만 명, 노인 단기 일자리 허드렛 일자리 한 달에 4-5만 원 정도 가져가는 허드렛 일자리 한 70만 명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래도 기저 효과를 고려해도 마이너스 상태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 세금 단기 일자리가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20-30대 취준생들은 65%가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런 단기 일자리에 힘입어서 고용세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정부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고용 통계가 주당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단기 일자리를 70-80만 명 단계를 만들어내서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7만 명 증가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고용 회복세인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지만은 홍보총리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40 고용률은 OECD 바닥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3040들은 이런 단기 일자리보다는 좀 더 양질 일자리를 가야 되는데 양질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지금 현재 양질 일자리인 제조업은 그러니까 공공행정보건복지는 27만 명 전년 동기에서 늘어난 데 비해서 양질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오히려 37,000명이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년들 3040 청년들은 할 데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구직을 포기하는 일들이 거의 65%가 구직을 포기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3040 고용률이 지금 작년에 한국 상무성 고용률이 76%로 OECD 38개국 중에 30위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OECD 3040 구직 단념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18년부터 늘기 시작해서 연평균 12%씩 구직 단념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지금 결과적으로 허리에 제조업과 상공사업 우리 경기가 허리에 일자리가 계속 지금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다권 일본과 독일, 영국은 상공사업 고용률이 85% 넘고 프랑스도 82%라고 합니다. 한국의 상공사업 고용률 76% 아주 OECD 30위권으로 낮은 수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이것도 그나마 세금으로 단기 가짜 일자리를 양산해도 그렇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게다가 자영업자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자영업자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가 33만 명이나 감소하면서 자영업자가 보통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우리 취업자와 자영업자가 2,600만 명 정도 됩니다. 2,6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 정도가 자영업자인데 이 중에서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가 33만 명이나 감소하다 보니까 2,600만 명 20%면 5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죠. 사상 처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자가 제조업이나 건실한 직장을 구해 가고 자영업자 비중이 떨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서서 본 것처럼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줄어드니까 지금 제조업 종사자는 23만 명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할 일 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자의 40%가 폐업을 고려할 정도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다는 얘기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실패, 너무 최저임금을 올린다든지 주 52시간 한다든지 주휴수당 지급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거의 사람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면서 계속 경기 악화로 자영업마저도 지금 폐업 상태로 몰리면서 자영업 비중이 20% 아래로 19.9%로 고용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결국은 제조업 쪽에서 줄기 때문에 새로운 양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나 더 많은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빈곤의 늪으로 추락을 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이번에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보면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오히려 문재인 정부 정책을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노인은 십자정가 부천금리에서 노인 일자리가 48% 그러니까 세금 주도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가운데 이런 부실한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오히려 금년보다 내년에 3,400억 원이나 증액시키고 있다 얘기입니다. 금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이런 거대 일자리 만드는 데 1조 6천억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 1조 9,400억 원을 쓸 것으로 반영시키고 있다. 더 많은 거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주도 당일 일자리,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왜 그렇게 정책 기조 전환을 못하고 세금을 더 거두어서 부동산세 같은 세금을 더 거두어서 법인세를 더 거두어서 이렇게 허드렛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지. 한 달에 뭐 2,4,5만 원 받아 가지고 노인들 생활도 한 용돈밖에 안 됩니다. 노인 빈곤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인제 그런 가운데 라이드라든지 배달이죠. 라이더 그다음에 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한 신노동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노동계에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요. 임금 불평등도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결과다. 산업 구조의 변화. 결국은 지금 이게 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산업 구조가 계속 디지털화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편성하는 계층의 임금은 증가하지만 여기에 낙오되는 계층 임금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가급적인 규제를 획파해서 많은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 우리는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죠. 문정부 들어서 예컨대 지금 8억 정도의 분양을 2017년에 분양받았던 10개 단지의 평균 가격이 10억 정도 올라서
금년 9월 달에 18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마한 2017년에 8억의 분양가가 부정받았다면 4년 반이 지난 지금 18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억이 더 올랐다. 실거래가를 9개 단지를 10개 단지를 실거래가를 분석해 본 결과 상승률이 126%다. 이러니까 뭐 집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19억에 분양받았던 반포 센트럴 자리 같은 경우에는 4년 뒤에 45억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 40평대죠. 40평대가 19억에 분양받았는데 4년 뒤에 45억이 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결국 집값 적격다고 하는 규제 위주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초특급 요지에 다시 인도주택을 넣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도시 개발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칼럼이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 지역에다가 비싼 임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임대료 가지고 좀 외곽 지역이나 이런 데 넓은 평형의 인도주택을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80%가 대출을 해 준다. 이건 장기 모기지 얘기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유럽 같은 데서는 인제 집을 살 때 처음 집을 사면 한 80%가 장기 모기를 받는다. 이거는 뭐 생애 최초가 아니고 대부분 다 이렇게 그냥 삽니다, 금융회사에서. 하면은 어 80% 정도 대출을 받고 그걸 인제 살아가면서 한 30년 동안 갚아 나가면 인제 퇴직할 무렵 되면 내 집이 되고요. 또 내 집을 다시 영모기지에서 나머지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규제 위기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4년 반 동안에 120%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인구 제한의 해법이 없다. 미친 집값을 잡아야 인구 제한 해법이 있다는 얘기고요.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려면은 집값을 잡고 질 좋은 고령 일자리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그렇게 조여도 9월 가계대출이 은행 대출이 6조 5천억이 늘었다는 얘기고 결국은 가계부 폭증이 부동산 실패 탓이다.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 대출이 오르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도는 금년 5%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18조 밖에 없어 연말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당장 집을 구입하고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토스뱅크마저도 금융의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마저도 대출이 안 되고 고신용에게도 자기가 대출이 안 되는 금융회사의 금융 중개 기능마저도 지금 마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는 지금 STO나 NFT, 디파이 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결합한 금융이 새로운 금융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없는 빅블러 시대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는 데이터 활용이 승패를 좌우한다 하는 주장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얘기고요. 중소기업의 제조업도 생존이 스마트 플랫폼에 달려 있다. 결국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마케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모바일을 들고 다니면서 모바일에 의존하기 때문에 모바일에 실려 있는 플랫폼에 중소중견기업 입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최근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마치 플랫폼에 때문에 그런 것처럼 정부 정책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면서 오히려 플랫폼을 규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오히려 규제가 제가 보기에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더 어렵게 소비자와의 접점을 붕괴시키면서 어렵게 가져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플랫폼 스타트업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스마트 강국도 규제의 타파야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한편에 전기차가 지금 계속 약진하고 있는데 국내 전기차가 중국산이 휩쓸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국내 버스보다 1억 원 정도나 중국산 버스가 싸기 때문에 국내 전기 버스는 중국산 비용이
41%까지 올라갔다 금년 상반기에. 지금 초소형 전기차는 50%나 차지하고 있다. 지금 제가 한중 FTA의 큰 문제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범용 기술의 경우에는 중국이 워낙 임금이 싸기 때문에 저가를 이용해서 한국을 공략하죠. 그리고 고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오히려 양어 기한을 늦췄습니다. 중국이 기술을 개발할 시간을 우리가 벌어준 거죠. 한마디로 한중 FTA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한국이 중국의 빈방국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빈방국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면에서 바로 그렇게 되고 있고, 다른 지금 중소기술 기술의 기술 제품들 여러 가지 철강이라든지 혹은 그런 제품들 지금 완전히 중국산이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1조 클럽에 영업이익 1조 클럽이 36개 산하 등장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이 너무 가속을 보이면서 앞서 제가 글로벌 그린플레이션이 바이든 정부의 과도한 탄소 중립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지만 국내에서는 그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면서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탄소 중립법을 왜 이렇게 강도 높게 하느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경단체만 덕을 본다. 각종 지원센터, 실천연대, 협동조합 등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 받아가는 환경단체. 결국은 환경 카르텔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탄소 중립을 더 강도 높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가 경제는 계속 붕괴되는데 보조금을 받아가는 환경단체들 카르텔의 영향이 그냥 곳곳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 가지 단체들의 시민단체나 혹은 단체들의 그 횡포라 할까 개입이 너무 심한 데가 있는데 노동자, 민노총, 종교조, 교육, 그다음에 이제 환경단체, 또 여성단체, 우리가 지난번에 정의경연대의 문제점에 드러나지만 여성들 단체들 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 사람들이 또 국회까지 진출해서 정책까지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까지 보이고 있으면서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과 프랑스는 탄소 중립에 원전이 필수적이다.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특히 마크롱의 히든카드는 소형 원자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에 원전이 최상의 무기인데 탈원전 아집을 버려야 한다. 이것도 이제 아까 한국에 말씀드린 환경단체들의 주장 때문에 그런 거죠. 무리한 환경단체들의 개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재미있는 보도가 나오는데 천성산 도룡뇽 때문에 경부 KTX가 몇 년 지연되면서 수천억 원의 손해를 가져왔죠.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4대 강도 단양 쑥부쟁이가 고소한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지금 오히려 10년 전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여주보 구간의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쑥부쟁이도 잘 자라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 환경단체들의 무리한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엄청난 국책 사업들이 중단되면서 수천억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는 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녹조 현상, 낙동강 녹조 현상이 보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보를 다 농민들의 농수용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보를 다 걸었는데 흘러도 농촌 지역에서 축사의 폐수가 흘러들으면서 녹조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과학적인 연구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의 이익과 이권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단체들 정말 국가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이 낀 한국은 핵심 기반 기술 경쟁력을 키워야만 산다.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 중국의 압력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호주가 가진 석탄을 먹이려 했죠. 지금 중국은 석탄이 부족해서 전력난도까지 초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그냥 완전히 호주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은 석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한국은 핵심 기반 기술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핵심 기반 기술을 키우려면은 기초 연구가 필요하죠. 금년에 노벨 과학상에
노벨상 일본은 과학 부문 상을 벌써 25명째 수상하고 있는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은 기본 기초 과학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의학 쪽에서도 뭐 의과학자가 없는데 뭐 노벨상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대생 80%가 연구 참여는 전무하고 오직 임상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노벨상커녕 백신 개발도 허덕이고 있다. 정말 기초 연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안보도 말로만 경제 안보 얘기하지만 경제 안보, 미국 이번에 바이든 형님 뭐 들으시면 이제 경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특히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강조하면서 경제 동맹을 강조했는데 중국도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정부까지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기술 자리부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말로만 경제 안보하면서 반도체 특별법 했지만 이제 몇 개월 대통령 언급하니 몇 개월 지나도 전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보 면에서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에 공군 훈련이 반토막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화력전 훈련이 2016년 284회에서 작년에 94회로 67%나 줄어들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뭐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뭐 어제 정말 기가 막힌 보도가 나왔는데 한국의 주력 전투기 스텔스기 F-35A 같은 경우에는 도입한 지 3년째가 되고 있고 지금 금년 말까지 40대나 도입되면서 예산이 8조 원 투입되는데 어이가 없게도 실탄은 구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탄이 없는 전투기 어디에 씁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의 실상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 군의 실기동 훈련도 확 줄었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공군의 대화력 훈련은 67%나 감소하고 있고 한미 연합 훈련도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데도 북한의 김여정의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강군 없이 어떻게 평화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오히려 김정은이가 얘기했습니다.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강군 없이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인가 이런 건데 계속 종전선언 평화협정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베이징 이벤트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떠들고 있는데 심지어는 하노이 회담 직전에 북한의 군수공장까지 전력을 협력할 것을 검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서로 대립돼 있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군수공장에 전력을 한국이 공급해 한다. 한국도 지금 전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여름이 피크 시즌이 되면 블랙아웃까지 우리가 지금 속에서 전력 공급까지 검토했다고 하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자들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천안함, 북한 침몰 지금 천안함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찰청장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도 또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북한이 이미 한 것으로 다 인정이 된 건데 진행 중인 사건이다. 아직 북한이 한 것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경찰청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서훈도 미국에 가서 종전선언을 여전히 주장했는데 미국은 국가가 언제든지 조건 없이 해석한다는 원칙만 확인했다 그런 얘기. 당연히 미국은 그런 자세로 나오죠. 지난번에 뭐 외교장관 어떤 미국 가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그런 얘기를 종전선언 얘기하지 않나. 이번에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또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년 2월에 3월 대선을 앞두고 내년 6월 베이징 이벤트에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은 대장 등기 더 위험하다. 당연하죠. 파퓰리즘을 확산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사흘 만에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당의 결정에 승복을 하고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분의 불은 일단 꺼졌지만 대장동 수사와 이재명 지지율이 원팀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의 경우에는 컷업 뒤에 늘어난 당원이 19만 명인데 이것이 또 3주 뒤에 새로운 결정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인단 수가 이게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선거인단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특히 20대가 많이 이준석 후보
대표 이후에 많이 가입했는데 이 젊은 당원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론조사 보면 홍준표 지지가 많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옛날에 고 이건희 회장이 26년 전에 정치는 사류라고 했는데 정치는 지류다. 지가 뭡니까? 요즘 흔히들 말하는 GSG에서 따온 지인데 정치는 완전 GSG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대통령 우리나라는 품격을 나는 겁이 없다라는 이재명 후보. 겁 없이 자유민주주의까지 흔들까 두렵다. 대통령 겁이 있어야겠죠. 대통령의 품격,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민을 풍요로운 나라로 이끌어갈 것인가 비전과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나는 겁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의 품격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지적이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에 실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